자, 이게 지금 시리즈로 쭉 사실은 다 내년까지 3차에 걸쳐서 시리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옹까지는 전에 했었고요. 작년에 했었고 이제 올해 혼수 스님부터 그래서 오대산과 관련된 이제 고승들 굵직한 어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조명을 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혼수 스님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수 스님 부분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앞쪽으로 나오게 됐고요. 자, 혼수 스님이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조계종의 법맥 구조에서 보면 저희 조계종 전체가 이 혼수맥이에요. 혼수 스님 법맥이에요. 그래서 단일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혼수 스님 위에가 이제 나홍 스님하고 태고 보호 스님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나 선불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지산문을 개창하신 도의국사부터 설악산의 도의국사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가장 먼저 들여오신 분인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승하느냐와 관련해서는 고려 말에 여말 삼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선불교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 법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객관식 시험을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지금 시험들을 받고 제가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틀렸나 맞았나만 쭉 체크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써도 내가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점수를 낮게 줘도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제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채점표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 수 있어. 하지만 주관식은 공개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았어. 이러면. 그리고 그게 그나마 무슨 뭐 사상에 대한 거다. 이러면 할 말들이 있는데 맛에 대한 평가야. 미학적인 거. 그러니까는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불고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자를 얘기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관성이 더 크게 들어가면 그거 평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불교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관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께 인가받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종과 선불교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깨달은 분이 너도 깨달았어 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 이 하나가 작동을 하는 거고 제자 입장에서는 그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 사실은 선불교하고 밀교에서만 당신 선생님을 부처님으로 인식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종 시절에는 앞에 금당, 지금으로 말하면 대웅정 같은 데서는 의식 같은 것만 했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는 그 뒤에 강당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제 선불교가 되면, 선종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큰 스님이 직접 법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법당이 되는 거죠. 부처님 앞에서 법을 설하는 거죠. 그리고 불국사도 그렇고 황룡사도 그렇고 저기 간포의 감은사 이런 데 가보시면 스님들이 사는 영역이 없습니다. 절 안에. 원래는 절 안에 영역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하들은 왕궁에 살지 못합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은 왕 플러스 왕의 직계 가족들만 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불교로 말하면 영산해상도에 나올 법한 그런 분들인 거고, 스님들은
어떻게 보면 신하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불교가 되면 마음만 환기를 시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동일 공간에서 사는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선불교가 움직이면서 법당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처 자체도 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식의 특징적 문화 구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인가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속되는 구조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종하고 경쟁할 때는, 화엄종이나 이런 교종들하고 경쟁할 때는 선불교가 그걸 굉장히 처음에는 강화했었던 것 같아. 그걸 강조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가사를 전했다라고 하는 활대의 종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택신해하고 북종선의 보적계통에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인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표지 증표가 있냐, 쉽게 말해서 증좌가 있냐라는 거에서 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도 가사가 존재했다는 거는 없어요. 그냥 가사가 있다 카드라만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런데 나중에 이 선불교가 중국에서 회창범란 이후로는 선불교가 주류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교종을 압도하면서 주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인가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가의 약간 보편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샤넬이나 구찌나 이런 가방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데, 너도 나도 한두 개는 있어. 이렇게 되면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예, 그래도 명품이면 에르메스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예. 그래서 나중에 인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못 가진 것 같아. 그래서 고려 중기쯤에 보면 이렇게 누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굉장히 옅어져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약해지고 거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외래 문화가 하나가 들어오죠. 그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제가 티베트 불교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라고 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티베트 불교 때문에 한국 불교가 골로 갔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대처 육식하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그 진짜 거지 같은 얘기 있어요. 라마승을 욕하면 그 혀를 자르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팔을 자르고. 그 법률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 상황에서는 라마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요. 진짜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댕겨요. 그래서 완전히 뭐 불교계가 개판이 됩니다. 그때 인도에 지공이라고 하는 계율적 스님이 들어오면서 고려의 선풍적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혼탁한 거를 용인은 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맑은 거에 대해서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래요. 절에 살아보면 신도분들이 아유 스님도 보양하셔야죠 이러면서 자기가 고기 갖다 주고 자기가 나중에 씹는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걸 안 먹는 분을 좋아해. 그 이율배반적인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공 스님이 계율을 얘기하고 티베트 불교의 그 비도덕적인 것들을 비판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분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분들이 지공 스님 제자였었던 나홍 스님, 백운 경안 스님, 그리고 태고 보호 스님, 이분들이 중국 선불교에 가서 법맥도 받아오시면서 공밀항의 반원 정책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그 혼탁한 불교들을 정화해내는, 그러니까 요즘 정화라고 말하면 일제강점기 끝나고 대처승 정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원조 정화죠.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흥조예요. 그리고 이때 다시 티베트 불교의 혼탁상 때문에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법맥들을 다시 중국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뭐 도이 스님 법맥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효화되고 그 당시에 임재종 법맥인 서국 천공과
그 다음에 평산 철임 스님맥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화남 혼수 스님이에요. 화남 혼수 스님. 그런데 이 혼수 스님이 태고 스님한테도 가서 보호 스님한테도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나홍 스님한테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명한 스님들한테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우리 선배 스님들 중에서 저 스님 괜찮아 뭐 이러면 가서 얘기 들어보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수업도 들어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게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수 스님에 대한 자료가 혼수 어록이 남아 있으면 참 화남 어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비성만 가지고 비문밖에는 없는데 그 비문에는 태고 스님 이야기는 없고 나홍 스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문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혼수 스님이나 혼수 스님 문도들은 나홍 스님의 어떻게 보면 법을 계승했다라고 본 것 같다. 요게 이제 요 논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460년에 나홍 스님이 중국에서 원나라에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오대산에 계셨어요. 나홍 스님도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어른들도 이런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출세욕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절대 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진 않아요. 너무 막 변방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진울 스님을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게 진울 스님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송광사까지 가셨잖아. 거기는 안 올 각오를 하고 간 거고 나홍 스님 이렇게 다니시는 루트를 보면 어느 정도에서 부르면 간다 라는 정도 영역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오대산이 그 당시 사굴산문 어떻게 보면 거란의 침입 때 저게 이제 굴산사가 많이 불이 나고 그때 절이 불나고 이렇게 퇴락한 거를 강원도 쪽에서는 요 오대산 쪽이 어떻게 보면 사굴산문의 가장 큰 절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사굴산문에서 가장 큰 절은 송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나홍 스님이 나중에 송광사 주지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왕사가 되셔서 한 거였었고 이제 사굴산문 절 중에서 가장 유력한 오대산에 와 계셨었어요. 오대산 이제 상두암 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계시다 오대산 북대 쪽 정확하게 말하면 북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기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그때 계실 때 신성함에 혼수 스님이 계셨는데 나홍 스님이 중국에서 중국 그 원나라 수도인 대도 지금 북경에서 조금 옆으로 가는 데입니다. 거기서 날리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도 존숭을 받고 광제선사 주지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태자는 직접 그때 법문을 직접 들은 것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황실의 귀의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큰 나라에서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서 막 이렇게 선풍을 일으키다가 돌아오셨다 하니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수 스님이 화남 스님이 나홍 스님을 북대로 찾아와서 신성함에서 북대 고운함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그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문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때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자하고 종정 스님이 이렇게 드는 그 불자하고 상하 불자하고 가사 금난 가사를 줍니다. 금난 가사를 그 당시에 나홍 스님은 금난 가사를 받을 정도의 위상이 고려 불교에는 없었습니다. 금난 가사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황제가 광제선사 주지 취임할 때 금난 가사를 이렇게 내려줬고 하나는 이렇게 존중의 차원에 내려줬고 하나는 황태자가 직접 와서 들으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태자 거를 황제한테 받은 거는 이제 조금 당신이 보관하셨던 것 같고 황태자한테 받은 거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 예전에는 주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큰절주지를 하면 임금이 가사를 내려주면 그 자리에서 가사를 딱 수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가사를 입고 처음 법문을 해. 개당설법을 한다고. 개당설법을 한다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부분 내 사법이, 내 선생님이 누구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공 스님하고 내 선생님은 평산철임 스님이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홍 스님 어떻게 보면 한테 원나라 좀 큰 나라에 있었던 그러한 선풍을 고려는 좀 작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나라니까 그래서 혼수 스님은 굉장히 공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혼수 스님하고 무학 스님이 진짜 대비되는 분입니다. 무학 스님은 굉장히 정치적인 스님이고 혼수 스님은 수행층 계통이에요. 그래서 다 왕사국사를 한다고 같은 스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수 스님은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요 혼수 스님이 나홍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신표로서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하고 금난가사하고 불자를 받아요. 불자를 받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수 스님이 나홍 스님이 주도하는 공부선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공민왕이 신돈을 물리치고 친정 스스로 이제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홍 스님을 불교계 파트너로 여기면서 이제 공부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대회를 열어요. 거기서 혼수 스님이 1등을 합니다. 나홍 스님은 주관자였었고 주맹이라고 하는데 전체 주관자인데 좀 웃겨요. 좀 읽어보면 왜 당신이 문제를 내고 당신이 평가를 해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문제 내고 평가까지 해버리면 그것도 주관 평가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혼수 스님만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혼수 스님은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비문에 보면 제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유일한 1등. 어떻게 보면 전체 불교계 전체 1등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혼수 스님이 국사까지 올라가시는 건데 그렇게 했고 또 이제 혼수 스님이 나홍 스님 돌아가셨을 때 보면 문장 역할을 했어요.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문도의 대표. 그래서 문집 같은 걸 간행할 때 편집자가 혼수 스님이에요. 그래서 나홍 스님의 어떻게 보면 법을 계승한 게 혼수 스님이고 그 선생은 태고 스님은 아닌 것 같다. 태고 보호 스님은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고 보호 스님이라고 조선 후기에 태고 보호 스님을 계승해서 혼수 스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나홍 스님이다. 그리고 그것은 1360년에 오대산 북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게 왜 나중에도 계속 논점이 되고 지금도 논점이 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혼수 스님하고 나홍 스님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문제는 혼수 스님이 법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법납이 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혼수 스님은 그 당시에 시험을 봐서 상상과에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험을 본 엘리트여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승과라고 하는 시험에서 성적이 좋으면 큰절 주지로 이렇게 좀 배려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승과가 있었던 거고 나홍 스님은 사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승과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유학을 더 오랫동안 가고 원나라에서 인정받고 돌아온 그 후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본 사람이 어떻게 시험 안 본 사람 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려 말에는 이런 체계라고 하는 원래대로 하면 그게 불가능한데 이런 체계들이 약간 혼란스러웠었어요. 나홍 스님은 시험도 안 보고 바로 왕사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서 혼수 스님이 1등 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가 좋으면 나보다 약간 출가를 늦게 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거지. 왜 그거를 공부가 중요한 거지 쉽게 말해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수 스님이라면 그럴 사람 같아 보여요. 혼수 스님의 성향들이나 이런 걸 판단하면 이 양반은 진솔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체면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됐기 때문에 나홍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직간행을 혼수 스님이 다 했고, 그 다음에 비문에도 혼수 스님이 국사나 이런 데 제수받기 전에도 충분히 문도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조계종의 시작점이 오대산 북대 고운함이다. 그게 혼수스님이 나홍 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묻고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 혼수스님 맥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조계종 맥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점, 어떻게 보면 남상이라고 할 만한 데가 북대 고운함이다. 그래서 고운함 복원 같은 게 중요하다. 중국 불교에서는 흔히 가보면 중국 사찰들에서는 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계율종의 조정. 그러면 정업사, 중남산 정업사. 안 그러면 화엄종의 조정. 그러면 화엄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라는 밀교의 조정, 그러면 뭐 흥선사, 장안의 대흥선사 뭐 이런 데 다 그렇게 조정이라는, 그러니까 종갓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오대산 고운함이 되는 게 사실은 이 혼수스님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태국 보우스님한테는 모감 찬영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지산문의 제2자라고 나와요. 넘버 2라고 나오고, 가지산문의 지분으로 이분이 모감 찬영이라고 하는 분이 왕사가 됩니다. 그리고 혼수스님 비문에 보면 사골산문 제2자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문중이 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문파가 달라. 그래서 사골산문 계열에서 나홍 스님을 계승해서 국사가 되고, 가지산문 계열에서 태고 보우 스님을 계통을 이어서 왕사가 되고, 실제로 맨 마지막,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맨 마지막 왕사, 살아있는 왕사는 혼수 스님이고요. 돌아가신 뒤에, 아니 살아있는 국사는 맨 마지막 국사 혼수 스님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추중돼서 국사가 된 분으로서 맨 마지막 분은 모감 찬영 스님입니다. 찬영 스님입니다. 그래서 태고 보우 스님한테 모감 찬영 스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우 스님한테 혼수 스님을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썼는데, 제가 다른 논문에서 그 얘기를 썼는데, 왜 하필 그러면 혼수 스님이 중간에 떠서 이렇게 흔들리게 됐느냐? 무학대사 때문에 그래요. 무학대사 진짜 특이한 진짜 정치승이고, 약간 이 사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스님입니다. 참 세게 말하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뭐 한양천도 뭐 무학이 했다는 둥, 뭐 왕십리 무학 그런 거 다 사기입니다. 그거 다 조선 후기에 나오는 기록에서 나오는 거고, 조선 전기에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왕십리가 아니고 원래는 왕심이에요. 심, 지역명으로 고려 전기에 나올 얘기에 보면 아니 그 뭐야 고려 말에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조선 초에 뭐 무학이 뭘 했다더라. 사실 그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무언가 국민적으로 막 이렇게 외세를 좀 때려주고 떼찌떼찌 해주고라고 할 때 두 명이 떠요. 사실 그게 사명당하고 무학입니다. 사명당도 그래서 뭐 일본에 가서 무슨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불을 방에다가 쇠로 된 방에다가 넣고 뭐 불을 지르니까 얼음 빙자 써놓고 뭐 고드름이 열렸다는 둥 다 그런 거짓말이거든. 그 조선 후기에 두드려 맞은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두드려 맞고 나서 그거를 울분을 터뜨리는 걸로 해서 신승들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사실은 범일국사도 그렇게 해서 신격화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다 비슷해. 예. 그리고 무학대사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서광사 이런 것도
어,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계가 꿈의 석가래 세 개 그거를 풀어줘서 서강사 그거 나중 얘기입니다. 1600년대쯤에나 돼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무학대사가 나홍 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홍 스님 맥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랑 워낙 친하니까 그거를 싹 지지를 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 스님은 갑자기 약간 낙동강 오리알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무학대사 맥은 함어당 득통스님 정도까지 제대로 내려갔고 그 함어 득통스님의 제자였을 걸로 추정되는 게 신미스님 정도인데 그 확실하지 않아요. 자료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학렬학조 뭐 거까지 정도에서 흐지부지돼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무학스님이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그 법맥은 끊어졌고 그리고 혼수 스님의 그 수행 정신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나홍 스님과 관련되는 거고 오대산 북대랑 관련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